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세 공급 대책이 오늘 9시에 발표됐죠. 그러한 내용을 보니까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그것만 했더라면 이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죠. 전세 공급 대책인데 20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만 9천 호, 수도권에는 2만 4천 호가 집중 공급된다는 얘기고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전 지원 방안과 2022년까지 11만 4천 호가 추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요. 2022년까지 11만 4천 호가 추가 공급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또한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내놓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즉 결과보다는 원인이 더 중요한 대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전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KB국민은행 리브원의 그 통계 자료에 의한다면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동향입니다. 2020년 2월 달부터 2020년 11월 달까지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2020년 하반기 되면 될수록 이처럼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월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조차도 2019년 10월 달부터 2020년 10월 달까지 1년간의 전세 가격 동향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우상향 중에서 좀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더 급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전세 가격 상승은 주택 가격 상승까지 연달아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의미로 볼 때 평균 아파트 가격 추이 및 매매 대비 전세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매매가 되었든 전세가 되었든 2009년 1월 달 대비해서 거의 10년이 지난 결과 이렇게 놓고 본다면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이처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 정부 입장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되었고 빠른 가구수 분화가 되었고 임대차 3법 거주 의무 강화 조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잠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수도권 30만 원 공급 대책이 입주라는 게 2023년 이후에 입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핵심은 요거죠. 임대차 3법입니다. 그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제가 수차례 거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위해서 전세 가격은 급등할 것이다.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좀 물어보나 마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거고 집값이 상승하면 또한 전세 가격 또한 또 상승되지 않습니까? 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전세 금액이 상승하니까 세입자들이 그냥 대출을 받는 거예요. 저금리니까.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로 받아서 뭐 한다? 원룸 투룸에 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아파트에 산다는 거죠. 또한 이왕이면 소형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돈 빌려서 중형 아파트 거주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한 어쩔 수 없겠죠. 저금리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거죠. 따라서 제가 보는 점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핵심은 저는 요 세 가지다. 임대차 3법, 집값 상승, 전세자금 대출. 이러다 보니까 전세자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전세 금액이 올라가니까 아파트의 매매 금액 또한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했기에 전세 대란에 대한 공급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2021년, 2022년 사이에 11만 4천 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는 얘기고요.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 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단기 공급 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거고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 기반도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공급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번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 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 정책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있을까요? 핵심은 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간단히 한 가지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국토부의 보도 자료에 의한다면요, 임대차 3법 시행 효과, 기존 임차 가구의 계약 갱신 청구권 활용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져서 임차인들의 안심 거주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즉, 임대차 3법이 통과됨으로써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 세입자가 2+2년, 4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더 2년 동안 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 내에서 전세 가격 2억에서 10억 원 사이 중저가 아파트 단지 100곳 총 17만 세대 중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가 있는 임차 가구 2만 5천여 가구의 세대 분석을 해본 결과 계약 갱신율이겠죠? 임차인들이 계약 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통합 갱신율은 58.2%로 개정주임법 적용 전 1년 평균보다 상회한다는 얘기고요. 10월 달 들어서는 통합 갱신율이 무려 66.1%를 기록하여 전월 대비해서 8%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갱신 청구권 도입 효과가 본격화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보기엔 이게요. 8% 상승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의 도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번 11월 달, 12월 달, 내년 1월, 2월, 3월부터 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의 도입 효과가 지금은 8%지만 10%, 20% 가까이 그거 이상으로 뭐 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세 시장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또 역으로 표현한다면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2년이니까. 또 예를 들어서 3+3년 요거 하는 순간 전세 시장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한번 계약서를 쓰게 되면 6년 동안 살 수 있다? 그럼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6년 뒤에 오를 전세금을 지금 당장 올릴 거 아닙니까? 차라리 2+2, 3+3 요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기셔야 되죠. 아무튼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달 같은 경우 8%가 그냥 계약 갱신을 했다는 얘기는 8%의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더 8%, 10%, 15%, 20%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앞으로 10% 이상씩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통계청의 2019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에 의한다면요. 개인 기준 통계를 보면 총 주택 수가 1,812만 7천 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2,034만 3천 가구라는 건데요. 이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는 1,145만 6천여 가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3%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율이 56.3%라는 거죠. 이를 역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주택 소유를 하고 있지 않는 가구, 즉 비주택 소유율 가구가 무려 43.7%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 주택수는 1,812만 7천 호고 총 가구 수는 2,034만 3천 가구고
주택 소유 가구 수는 1145만 6천 가구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가구 수 약 40%를 곱하면 779만 4,6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바로 전세나 월세 주택 수를 말하지 않을까요? 그냥 뭐 단순하게 계산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무주택자가 전세나 월세 사는 그 숫자로 말하는 거고, 내가 주택이 있지만 전세 사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략적으로 약 770만의 주택이 뭐하고 있다? 전세나 월세나 임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면. 그러면 이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10%의 매물이 잠겼다라고 한다면 약 77만 9천 개의 주택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매물시장, 전세시장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내놓는 전세 공급 대책이 20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적으로 4만 9천 호를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까지는 11만 4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어떻게 보면 뭐다? 답이 나오지 않는 대책이라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77만 개가 잠겨버렸는데 전세 공급을 11만 개를 하겠다.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와 공급 부책에 의해서 보더라도 전세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다는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필요한 주택은요, 원룸이나 투룸이나 고시원이나 호텔 분양형, 뭐 오피스텔, 단독주택에 방 한 칸, 상가를 개조해서 만든 방 한 칸, 요런 거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뭐 원룸, 투룸, 뭐 단독주택 방 한 칸, 오피스텔, 고시원, 호텔, 요런 것들은 다 월세방이잖아요. 달세방은 아닙니까? 아니, 어떤 세입자가 월세방이나 달세방을 원하겠어요? 돈이 있으면 뭐 한다? 아니,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야죠. 또 전세로 들어가면 이왕이면 뭐다?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호텔을 원룸 투룸으로 꾸며주겠다. 그럼 호텔의 특징이 뭡니까? 바닥이 온돌이 안 깔아져 있지 않습니까? 또 호텔의 특징이 뭡니까? 아니, 주방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호텔에서 아무리 뭐 잘 꾸민다라고 하더라도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등어를 구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지하에 식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사 먹어라. 뷔페형 식당을 만들겠다. 그럼 그 밥값은 그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한 또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 즉 세입자분들은요, 보증금은 무서워해요. 또한 월세도 못 내요. 무서워한다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데는 뭘 또 나빠야 돼요? 관리비가 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현재의 전세 공급 대책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 피해는 무주택자, 세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즉 계약갱신 청구권 요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것만 했더라면 한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지구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등 이런 거를 그냥 핀셋 규제가 아니라 전국 동시에 시행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쉽죠. 지금 밖을 보면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가을비처럼 굉장히 아쉬운 날인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